오늘의 이야기는 퇴직 후 처절하게 무너진 삶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박승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새벽 5시가 되자 저절로 눈이 떠졌죠. 33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을 시간인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박성호는 습관처럼 장롱을 열고 와이셔츠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손이 허공에서 머물다가 허탈하게 내려왔죠. 대신 낡은 면티를 꺼내 입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벌써 아내 이정숙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4살이 된 이정숙의 얼굴엔 묘한 불만이 서려 있었죠. 또 일찍 일어났어? 퇴직했으면 좀 늦잠도 자고 그래. 이정숙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늦잠은 체질이 아니잖아. 아침밥은 내가 차릴게. 됐어. 괜히 설거지만 늘지. 그냥 거실에서 뉴스나 봐. 박성호는 말없이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선 늘 그렇듯 집갈, 노후 준비, 연금 얘기가 쏟아져 나왔죠. 화면 속 전문가들은 은퇴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니 꽤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중견기업 상무로 33년간 일한 대가였죠. 임원까지 올라간 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승진할 자리가 없어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시골의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정숙에게 꺼냈을 때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뭐하게? 애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진우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손녀도 학교 다니는데. 그냥 여기서 당신 연금이랑 퇴직금 잘 굴려서 살아야지. 대출부터 갚고 나머진 안전하게 넣어두면 되지. 아휴, 그러니까 당신이 평생 돈을 못 모은 거야. 상무까지 했으면서 왜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 친구 남편은 전무로 퇴직해서 빌딩 투자했다잖아. 월세만 1,000만 원씩 받는데.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온 성격이라 위험한 투자는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정숙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다른 임원들에 비해 재산이 적다는 게 늘 불만이었죠. 퇴직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박성호의 하루는 텅 비었죠. 아침에 시장 한 바퀴, 오후엔 공원 산책,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 그럴수록 이정숙의 말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전기세만 늘지. 당신같이 임원했던 사람들은 다 골프도 치고 모임도 한다던데. 밥 먹고 그릇이라도 바로바로 좀 치워. 평범하지만 서늘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퇴직금 정리 좀 하자.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회사 일만 했지. 투자나 재테크는 모르잖아. 그래도 내 퇴직금인데 상의는 해야지. 내 퇴직금은 무슨. 당신이 임원 월급 받을 때 나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 대느라 얼마나 아꼈는데. 다른 임원 부인들은 명품백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성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날 밤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전엔 상무로 대접받았습니다.
부하 직원도 수십 명이었고 거래처에서도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은퇴한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성호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들었죠. 박 상무님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죠? 맞아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잔소리해요. 임원까지 했으면서 왜 재산이 이것밖에 없냐고.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박성우는 공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통장과 도장은 이미 이정숙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빈손으로 은행에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저녁 무렵 이정숙이 외출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임원 부인 모임이야.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또 그 모임이야? 왜? 나도 이제 좀 당당하게 다니고 싶어. 퇴직금도 들어왔으니 좀 쓰면서 살아야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박성우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안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정숙의 통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오빠, 이번에 남편 퇴직금 들어왔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성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인데 설마 자신 모르게 큰일을 벌이겠느냐고 생각했죠.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걸 박성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무라는 직함도 33년의 경력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지 못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이정숙과 함께 동네 은행으로 향했죠. 퇴직금 일부가 연금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목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정숙이 계속 재촉했던 일이었죠. 당신 언제까지 그 돈 통장에 그냥 둘 거야?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쥐꼬리만 해. 제대로 굴려야지. 은행 창구에 앉아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안정형 상품으로 예치하면 연 2.5% 정도 이자가 나오고요. 조금 위험을 감수하시면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펀드나 부동산 리츠도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안전하게 정기예금으로요. 박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정숙이 끼어들었죠. 아니요, 우리 집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남편이 너무 겁이 많아서 그렇지. 상무까지 하신 분이 이런 거 하나 결정을 못해요. 직원은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르신, 두 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본은 안전하게 하고 일부만 투자 상품으로. 박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지만 당신은 이런 거 몰라. 집안 돈 관리 내가 평생 했는데. 당신은 회사에서 일만 했지. 살림은 내가 다 꾸려왔잖아.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는 얼굴이 붉어졌죠. 한때는 상무로서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거느렸던 사람이 지금은 아내 앞에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절충안처럼 보이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정기예금 일부와 중위험 펀드를 섞은 포트폴리오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 내가 들고 있을게. 아니, 그래도 내 퇴직금인데. 내 퇴직금은 또 무슨 소리야. 그동안 내가 살림하느라 허리 휘었던 건 안 보여?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카드값 내고 애들 결혼 자금 도와준 거 생각하면 사실 내가 더 받을 자격 있어. 이정숙은 자연스럽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성호는 뭐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죠. 평생 살림을 도맡아 했고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뭐, 어차피 집안 돈인데. 박성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목소리가 들떴죠. 언니, 오늘 은행 다녀왔어.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다음 주 백화점 세일 때 같이 가자. 박성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3년간 번 돈이 이제 아내 손에 들어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칠 뒤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물어보면 늘 친구 만났다, 병원 갔다 왔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성우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정숙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이번에 퇴직금 들어와서 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박성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빠, 돌려준다고? 응, 3천만 원 정도는 될 거야. 나머지는 조금 더 기다려. 그놈들한테는 절대 말 안 하지. 우리 가족 일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천한 빚을 갚는데 쓴다는 건가? 박성호는 순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다음 날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처남은 잘 지내나? 이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오빠 얘기를 해? 뭐, 그냥 그렇지 뭐. 아니, 그냥 오랜만에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필요 없어. 당신은 평소에 처갓집 식구들 별로 안 좋아했잖아. 이정숙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박성호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또 싸움이 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우체통에 은행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박성호는 아내 몰래 봉투를 열어봤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5천만 원이 인출됐고 며칠 전에는 2천만 원이 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맡긴 지 겨우 한 달도 안 돼서 7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에 쓰였는지 박성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간 것 같은데. 아, 그거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넣어뒀어. 곧 2배로 불어날 거야. 무슨 투자?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당신한테 말해봤자 또 반대만 하잖아. 믿고 기다려.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불안했죠. 평생 모은 퇴직금이 아내 손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통장을 맡긴 것이 실수였을까? 아니면 너무 의심하는 걸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 퇴직금을 그쪽에 다 쓰겠어.
잠깐 빌려주는 걸 수도 있지.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아니야, 또 잔소리 들을 텐데. 박성호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앞으로 그의 평생을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상무까지 올라간 사람이 자기 돈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죠. 혈압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신경이 쓰였지만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바로 옆 은행을 보고 박성호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근에 큰 이체가 있으셨네요. 큰 이체요? 한 달 전에 8천만 원이 이강수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박성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이강수는 처남의 이름이었죠. 8천만 원이요?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준 적도 없는데 그전에도 몇 번씩 100만, 200만 원씩 빠져나갔고요. 일주일 전엔 500만 원, 사흘 전에 300만 원. 지금 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직원이 보여준 모니터 화면의 숫자를 보고 박성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억대가 넘던 퇴직금이 불과 2달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카드 결제 후 자동이체, 그리고 통장 대리인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배우자분 성함이신가요? 창구에서 나오는 순간 세상이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구박만 하던 아내가 내 퇴직금까지 손댔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성호는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통장에서 8천만 원 뺐지? 뭐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웃들 다 듣겠다. 은행에서 확인하고 왔어. 당신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도 있고 카드값에 대출 이자도. 이게 다 뭐야? 이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곧 되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집안 돈 좀 움직였다고 그게 왜? 오빠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져서 잠깐 막아준 거야. 나중에 다 갚는다더라. 우리 노후 자금을 왜 처가 식구 빚 막는 데 써?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당신이 허락했겠어? 평생 당신은 처갓집은 내 가족도 아니다 이런 소리만 했잖아.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난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한 거라고. 거실에 둘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아들 진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또 뭐야 또? 아버지, 엄마가 돈 관리하는 거 원래 알았잖아요. 괜히 지금 와서. 진우야, 이게 단순한 관리냐? 아빠 평생 퇴직금이야. 그래도 엄마 믿고 좀 지켜보면 안 돼요? 외삼촌도 요즘 일 다시 시작해서 곧 갚는다잖아요. 박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너도 엄마 편이구나. 나는 통장 잔고가 3천만 원 남은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정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투자한 것도 있고. 무슨 투자? 오빠가 재개발 들어가는 땅 정보를 줘서 거기 좀 넣었어. 곧 2배, 3배 오른다고 했어. 우리도 한 번쯤은 남부럽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걸 믿고 내 퇴직금을 다 털어넣은 거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투기야 투기. 박성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무까지 올라가며 33년을 일한 대가가 불과 2달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이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위로할 마음이 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외삼촌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뭐? 엄마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박성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처남이 돈을 들고 잠적한 건 아니겠지. 며칠 뒤 처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재개발이 취소됐어요.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성우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죠. 이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제 뭘로 살지? 집 전세금도 곧 만기인데. 이정숙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퇴직 후 구박만 하던 아내가 퇴직금까지 손댔고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평생 일해서 이게 끝이구나. 68세, 나는 결국 모든 걸 잃게 생겼구나. 처남의 투자 실패 소식이 들려온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우와 이정숙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겼고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죠. 이정숙은 여전히 외출이 잦았지만 이제는 친구를 만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올 뿐이었죠. 집에는 낯선 전화가 자주 걸려왔습니다. 이정숙이 받으면 안방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고 박성우가 받으면 상대방은 그냥 끊어버리곤 했죠.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박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인데 더 나빠질 게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험상궂은 인상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죠. 이정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정숙이 현관으로 나가자 그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나오시라고 하세요. 박성우 씨 맞죠? 박성우는 거실로 끌려 나오듯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여기 보시면요. 이 집 전세 보증금하고 퇴직금 통장까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이자 연체가 길어져서요. 저희도 더 이상 좋게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나는 이런 데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죠. 집 전세 보증금 8천만 원과 통장을 담보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대리 서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모님이 설명 안 드렸나요? 남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어딘가 어설픈 박성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숙이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그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내가 서류 좀 보라고 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라며 도장 찍어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 당신은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평생 집안 돈은 내가 다 책임졌고. 남자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론 유효합니다. 이번 달 안에 이자랑 원금 일부라도 안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십니다. 경매라니요. 박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집도 전세 만기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달까지 3천만 원은 넣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집주인한테도 연락이 갈 겁니다. 문이 쾅 닫히자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수가. 집까지 날리게 생겼잖아. 박성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오빠가 재개발 들어가는 땅 샀다 그래서 곧 2배, 3배 오른다길래.
우리도 한 번쯤은 남들처럼 크게 벌어보고 싶었어. 그걸 왜 내 퇴직금이랑 집으로 해? 우리가 살 집인데. 당신은 평생 회사밖에 몰랐지.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잖아. 다른 상무 부인들은 빌딩도 있고 펜션도 있는데 나는 뭐야? 이제라도 나도 좀 펑펑 써보고 싶었어. 이정숙의 말은 변명 같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불안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 월급으로만 살면서 쌓인 박탈감이 폭발한 것이었죠. 그러나 박성호에게는 배신감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게 이게 다야? 내 도장까지 위조해서? 위조가 아니야. 그날 당신이 술 취해서. 거짓말 마. 나는 그런 기억 없어. 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죠. 얼굴이 상기된 채였습니다. 방금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났는데 우리 집 찾아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성호가 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혔대. 너희 엄마가 내 도장 찍어서 대출받았다더라. 뭐라고요? 집까지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애 키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무서웠어.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어떡하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있는 돈마저 다 날려. 이게 말이 돼? 박성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상무까지 올라간 사람이 집 한 채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박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울음을 삼켰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으로 아내와 처갓집 빚을 막고 이제는 집까지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남의 일 같았습니다. 저 집들엔 모두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숨겨진 상처를 안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고객님, 현재 연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집을 팔고 대출을 갚으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을 겁니다. 집을 판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를 이런 식으로 잃게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성호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이게 자신이 꿈꿨던 노후의 모습일까? 퇴직 후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될 줄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죠. 아버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박성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정숙의 얼굴은 창백했죠.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네, 집안에 경제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이정숙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은 쉬어. 나중에 얘기하자. 박성호는 차마 이정숙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은 퇴원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죠.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성호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최소한 5천만 원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집을 파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전세금 빼고도 좀 남을 겁니다. 직원이 떠나고 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박성호가 소리쳤지만 사실 그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8세 나이에 집을 잃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죠. 그때 처남 이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내 퇴직금 다 날아갔고 집까지 날릴 판인데. 형님,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는데 이번엔 확실합니다. 닥쳐. 더 이상 당신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 박성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정숙이 다시 전화를 걸더니 처남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오빠,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 정수가 또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대로 집 잃고 거리에 나앉을 거야? 둘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박성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아빠. 박성우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정숙이 비명을 질렀죠.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박성우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환자가 된 것이었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일은 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박성우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으로 아내와 처갓집 빚을 막고 집까지 날릴 처지라니. 이게 자신의 인생 결산인가. 병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차가웠죠. 아버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집이 경매 들어가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진우야, 그냥 집 팔고 아버지는 작은 전셋방으로 옮기시죠. 어차피 연금도 나오니까 원룸 정도는 구하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 집을 팔고 나보고 원룸에서 살라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도 애 키우고 집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니고 우리도 힘들어요. 진우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살 길 찾느라 여유가 없는 젊은 가장의 초조함이 있었죠. 하지만 박성호에게는 그것이 아버지를 짐 취급하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돈 되는 집 한 채 빼고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가라고. 진우가 나간 후 박성호는 초라한 환자복 차림으로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야속했죠. 남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자신만 이런 처지가 됐을까? 며칠 후 퇴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집 앞에는 경매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도 결국 경매 들어간대. 상무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대? 다 부인이 돈을 펑펑 써서 그렇다더라. 박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정숙이 넋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박성호는 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며 생각했죠. 퇴직 후 구박만 하는 아내. 퇴직금까지 손댔고 68세. 나는 결국 모든 걸 잃게 생겼구나. 창밖으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 같았죠. 상무라는 직함도 33년의 성실함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금매로 내놓으시면 그나마 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빼고 대출 갚으면 5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평생 일해서 남은 게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는 심장 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죠. 박성호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한수진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어르신 상황을 조금 들었습니다. 퇴원하시면 구청 복지과에 한번 들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은 어르신들 금융 피해, 가족 간 갈등도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연결해 주고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집안 문제인데요. 어르신, 집안 문제라고 참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한수진의 말에 박성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라니. 평생 가족을 보호하기만 했는데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퇴원 후 박성호는 반신반의하며 구청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노인 권익보호 상담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죠.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맞으시죠?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퇴직금 문제와 집 담보대출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다 지나간 일이죠. 그냥 하소연이나 좀 하려고. 상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박성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 몰래 퇴직금을 처가에 보낸 것, 도장을 대신 찍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이제 집마저 잃게 생긴 상황까지. 어르신, 이건 단순한 하소연으로 끝낼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배우자가 동의 없이 노후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도장을 받았다면 재산 분할과 이혼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박성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혼이라니요. 주변에서 뭐라 하겠어요. 어르신, 그래도 어르신 인생이잖아요. 남은 20년, 30년을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사시겠어요? 어르신이 참으셔서 가족이 평안해졌다면 모를까. 지금은 어르신만 무너지고 있잖아요.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죠. 자신이 참고 참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을 연결해 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며칠 뒤 박성호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50대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요? 네. 남편분 명의 퇴직금과 집을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담보로 잡고 처가 식구 빚을 막았다. 서류 설명도 제대로 안 한 채 도장을 받았고요. 이건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르신 연세와 건강을 고려하면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이라는 게 어르신, 법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세요. 박성우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모든 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세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무료 소송 구조 대상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박성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집 담보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자분과 처남분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가능하면 녹취나 문자 증거도 확보하시고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박성호는 창밖으로 스치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저들도 각자의 고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지. 그래.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것도 나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한 번쯤 선택해봐도 되지 않겠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숙이었죠. 어디야? 저녁 차려놨는데.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박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죠. 집에 도착하니 이정숙이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잘 다녀왔어? 응. 약은 제때 먹고 있지?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박성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날 밤 박성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뽑고 집 서랍 깊숙이 숨겨진 계약서도 찾아냈죠. 그리고 며칠 전 우연히 본 이정숙과 처남의 카카오톡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형부 몰래 좀 더 땡겨 쓸 수 없을까? 조금만 기다려. 그 사람 심장도 안 좋아졌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니 다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박성우는 처음으로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변호사와의 상담 후 박성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 뽑고 집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대출 계약서도 찾아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정숙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박성호는 식탁 위에 놓인 이정숙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처남과의 카카오톡 대화가 떠 있었죠. 손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을 찍어두었습니다. 언니, 형부 몰래 좀 더 땡겨 쓸 수 없을까? 조금만 기다려. 그 사람 심장도 안 좋아졌는데 이 일만 끝나면 내가 어떻게든. 일주일 후 박성호는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이정숙, 아들 진우, 며느리 지연, 그리고 어렵게 불러낸 처남 이강수까지. 오늘은 내 얘기를 좀 하자. 박성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올려졌죠. 이게 내 퇴직금 통장 거래 내역이다. 이건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 서류고, 그리고 이건 당신이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들. 정숙과 처남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내 이름으로 된 돈과 집이 어느새 누군가의 빚과 투기가 되어 있더라. 진우가 당황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가족끼리 해결하면
그래, 나도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다. 가족끼리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그 가족 안에 나는 없더라. 내 퇴직금을 쓰면서도 내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잖아. 박성호는 조용히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 돈 문제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 이혼 소송도 준비하겠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나이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래, 그게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겠지. 남들 눈. 난 이제 남들 눈보다 내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해졌어. 처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건 좀 너무하시네. 어차피 투자 잘 되면 다 같이 좋은 거였는데. 조용히 해. 내 빚 막아주려고 내 노후를 던진 건 너희 누나가 선택한 거지. 나는 아니다.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혼까지 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하세요? 진우야, 너도 내 가정 지켜야지. 아빠는 이제야 나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한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외삼촌 빚 갚아주는 거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싸움 날까봐 말을 못했어요. 아버님 결정.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한마디에 진우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너까지. 여보, 우리도 이제 애 키우는 부모야. 만약 우리 애가 커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어? 아버님이 평생 일하신 돈인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남도 고개를 숙였죠. 이정숙이 처음으로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나이 들어 아프면 어쩌나, 애들한테 짐 되면 어쩌나. 그래서 한 번만 크게 벌어보자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박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한테 사과하라는 말은 안 하겠다. 다만 이제부터는 각자 책임지고 살자. 서로에게 상처 더 주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끝내지 못한 애정과 늦게 찾아온 결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나도 더는 잡을 말이 없다. 이정숙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야.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하고 각자 살 길을 찾자. 아버지, 진우가 다급히 불렀지만 박성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박성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죠.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는 이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진우와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불쌍해.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도. 그래도 아버지 말이 맞아. 각자 책임지고 살아야지. 박성우는 작은 방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겠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달처럼 그의 인생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박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1년 후 서울 근교 작은 빌라 단지, 햇볕이 잘 드는 2층 반전세 집. 거실 한쪽에는 작은 중고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손녀에게 악보를 가르치고 있었죠. 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도야.
손가락에 힘 빼고 할아버지, 나 이 곡 빨리 배워서 학교 발표회에서 칠 거야. 손녀가 웃으며 건반을 두드리자 집안에 맑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박성우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죠. 하지만 변호사와의 꾸준한 준비 끝에 법원은 이정숙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집은 경매 대신 팔아서 대출을 정리한 후 남은 돈을 나눠 갖는 선에서 정리됐죠. 퇴직금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박성우는 작은 집을 얻을 정도의 금액과 본인 명의 연금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정숙은 동생과도 사이가 틀어져 결국 고향 친정 근처 작은 전셋집에서 홀로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죠. 성우야, 그냥 잘 지내냐고 물으려고. 그래, 건강해라. 나도 잘 지낸다.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도 다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늙어갈 뿐이었죠. 구청 복지관에서는 박성호에게 시니어 피아노 강사 일을 제안했습니다. 학생은 대부분 노인들이었지만 가끔 초등학생들도 섞여 있었죠. 선생님, 저도 이 나이에 피아노 배울 수 있을까요? 70대 할머니가 쑥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손가락이요. 회사 서류에 도장 찍는 데만 쓰다가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곡 하나쯤은 배워봅시다. 수강생들이 웃었습니다. 박성우도 따라 웃었죠. 상무 시절의 위험은 없지만 지금의 미소가 더 편안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연금과 합치면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하고 오전엔 복지관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오후엔 공원을 산책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이어졌죠. 진우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와라. 피아노도 가르쳐 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성우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처지의 이혼한 노인들도 있었죠. 박 선생님도 참 용기 있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후회가 남아요. 후회요? 저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퇴근길 박성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퇴직 후 구박만 하는 아내. 퇴직금까지 손댔고 68세 나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됐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의 영상통화였죠. 할아버지, 내일도 피아노 레슨 갈 거지? 그럼 우리 내일은 아리랑 배우자. 할아버지네 세대와 너희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좋아요. 할아버지 최고. 통화를 끊고 박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강변북로 위로 차들이 길게 줄지어 달렸죠.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각자의 사연으로 시끄럽지만 68세 박성호의 마음속에는 늦게 찾아온 고요한 자유와 작은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그가 쓴 문구가 붙어 있었죠. 인생은 피아노와 같습니다. 검은 건반도 흰 건반도 모두 있어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수한 음이 있다면 다음 음을 더 정확히 치면 됩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새로운 수강생이 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선생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새 출발이 막막한데 피아노라도 배워보려고요. 박성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배워봅시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롭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박성호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시작. 누군가는 늦었다 하겠지만 박성호에게는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